네, 다음 소식입니다. 8.2 부동산 대책보다 더 센 놈이 온다. 강도 높은 8.2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어떤 카드를 내놓게 될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8.2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속 대책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임에도 네. 불구하고 시장이 또 그럼에도 뚫는다면 이제 다음에 어떤 카드들이 나올까 그걸 예상하는 기사예요.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면요. 네. 지금 이 카드는 다들 예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유세 인상 네. 카드고요.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해 줄 테니 4월까지는 지금 집을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 정부에서. 4월 1일까지 팔던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등록해라. 그래서 세금 내라.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유세 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억지로 팔게 부담을 팔지 준다? 말고 그러면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을 내주세요 라고 넘어가게 될 거고요. 네. 단지 이제 보유세 인상 같은 경우는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만 겨냥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네. 들 수가 있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는 크게 대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 대지비야 뭐 거의 비슷할 거고. 땅값이야 뭐 그렇죠. 변화 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서 올린 걸 건축비를 가지고 다 올렸어요. 아. 그래서 과거에 있던 건축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건축비가 늘어나면서 분양가가 높아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국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요. 아 그럼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딱 그 금액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화 같은 거는 이제 어려워지나요?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가 원래 고급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고급화를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냥 국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집을 지어라. 그 대신에 싸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가 네. 3천 중반대를 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다. 아까 다 기사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조합 쪽의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건축비 같은 걸 충당했던 게 그래서 추가 부담금을 줄였죠. 네. 그런데 결국은 분양가를 높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조합원 들은 물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그러네요. 되는 거죠. 조합원 물건은 가격이 그럼 비쌀 테고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테고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서 조합원 물건은 매매가 안 되지 않나요? 팔 수가 없다는 거. 네.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러면? 네, 제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주택자 세무조사 얘기가 요새 네. 신문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엊그제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벌써 270 몇 명, 한 300명 가까이를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있고요. 아, 이번 주에 뭐 안 그래도 서초구 중개사들 사무소에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다 그런 소문은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단속이 아. 중개업소들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본 내용이어서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단순하게 물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까지 그리고 가족 부분들까지 세무조사가 아주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뭐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런 대책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최근에 매매하신 기록이 있다면 그러면 소명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겠네요. 그것도 아마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4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우리가 지금 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이잖아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2번 정도가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았던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요. 네. 예. 그런데 한 번은 2개월 후에 우리가 금리를 따라 올렸고요. 네. 한 번은 7개월 후에 따라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분명하게 그냥 시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워낙 과중하다 보니 아주 큰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새 정부가 거시경제에 대한 판단을 과거 정부와는 180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경기 부양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집값 오름세를 잡겠다. 반드시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어느 때보다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카드도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사실 기존 정부들이 그 명목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부동산 시장을 좀 띄웠죠. 띄워갖고서는 그리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가 튼튼해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가 가는 방향이 틀리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게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겠다라는 네, 의지죠. 빚내서 사지 마라. 실질적인 성장을 그렇죠.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허리띠를 당장은 졸라매게 되니까. 집을 과하게 가졌거나 대출이 과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 거는 저도 이 내용은 네. 이 기사 보면서 알았어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조정인데요. 네. 이미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2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30%의 예전에는.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이미 없어졌고요. 네. 기사를 보면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상한액을 약간 줄일 수 있다. 지금 현재 양도 차익의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그 부분을 손댈 수 있다라는 기사예요. 이거 보고 저 살짝 걱정이 됐었거든요. 제 주변에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주변에 반포 사시니까 반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막 30년, 40년. 네, 오래오래 살아서 뭐. 근데 그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됐건 이 카드는 저도 기사에서만 본 거라 정확하게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입주 물량 40%가 비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지연 가능. 정부는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입주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 우려는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인허가 착공 준공 시점에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주 물량 추정치에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네요. 이게 기사로 읽으면 네. 조금 헷갈리거든요. 네,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들 뭐라고 했었나요? 재건축? 일반 공급이 분양?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상승을 계속하니까 공급이 부족해,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만 잡으면 되니라고 해서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파리 대책에서 이 자료를 꺼집어낸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요. 네. 서울 같은 경우 10년 평균 62,000호, 그리고 5년 평균이 72,000호예요. 네. 그러면 17년도에 입주가 얼마냐면 75,000호. 그러니까 10년 평균보다 무려 13,000호가 많죠. 네. 18년도에는 74,000호로 10년 평균보다 17년도와 18년의 입주 물량이 12,000, 13,000이 많고요. 네. 5년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야. 서울 같은 경우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이제 즐기는 부동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으로 볼 수는 없다. 부족은 아니죠. 예, 과잉이 아니라는 거지 공급 부족은 아니라 적정한 물량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도표를 끄집어내니까 이제 건설사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자료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그 준공일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건설 과정에서 지연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부의 통계는 옳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건설업계에서는 예, 그러니까 부족해, 공급이 부족해. 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싶은 거군요. 다른 택지도 개발하고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 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기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 시점에서 이런 기준을 준공 시점까지 기준을 산출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사이에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되다 말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과정에서 지연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의 물량이 반드시 저게 안 맞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적어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서 준공 시점을 기산했다라고 하면 건설 과정에서 지연되는 물량이 저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거로 보거든요. 뭐 물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도권 입주 물량,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이라고 무조건 몰아붙이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재개발 거래 절벽, 장기화 우려, 꽉 막힌 이주비 대출, 재건축 조합원 돈 없어 이사도 못 갈 판. 8.2 대책 여파로 서울 재개발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 사업 특성상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거 의외인데요. 저는 재건축을 막았기 때문에 재개발로 풍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외시죠? 네. 저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의외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재건축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금액이 강남 같은 경우는 네. 크니까 네. 뭐 대출이 묶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더 타격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개발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래도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나 이런 거는 실거래가와 감정가 뭐 이런 게 큰 차이가 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그 이주비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주비가 과거에는 60%를 받았잖아요. LTV 네. 기존의 LTV의 60%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주를 했는데 그 60%의 기준점을 정하는 게 감정가이거든요.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 감정가와 실제 거래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60%를 받으면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종전의 자산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죠. 거기다 과거에 60% 받던 걸 40%로 낮춰져 버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입자들 전세금 내줄 돈이 안 되거나 내가 이사 갈 돈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주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은 거네요. 실제 그렇죠. 금액.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감정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낮은 감정가를 또 20%를 또 줄여 버리니까 세입자들 내줄 돈이나 자기가 이사 갈 돈조차가 없어져서 이주 자체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기사거든요.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네. 재개발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진행 자체가 재건축보다도 오히려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 거래 가능한 분양권 1회만 팔 수 있다. 서울, 세종, 과천시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는 한 차례씩만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한 사실 분양권을 살 수가 없어서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이어서 분양권 시장도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 분양권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게 했었잖아요. 원래는 계속 매매가 매매를 몇 번이든 할 수 있게 했었는데 네. 그 분양권 신규로 취득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전매 금지가 되는 거고요. 네. 과거에 자유롭게 거래를 했던 분양권도 이제는 한 번만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일단 지금 분양권을 투자 목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럼 일단 한 번은 팔아서 그거를 처분할 수 있는 거네요. 예, 한 번은 팔아서 처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사시는 분들이 그 산 분은 끝까지 들고 갈 결심을 하신 분만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사면 지금 사면 다시 팔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매수자의 폭이 완벽하게 줄은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가 바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 10% 자금으로 돌릴 수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데다가 뭐 일부 중개업소긴 하겠지만 일부에서 내가 이거 팔아줄게 사 해가지고 물건을 중개업자 말로 매겨놓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거를 팔아줄게 했는데 그걸 받아갈 사람이 실수요자 아니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분양권 매매에 재미 붙이신 분들은 보통 한 개 이상씩 들고 계신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분양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일반 실수요자들이 포진한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가격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주가 임박한 단지들은 입주한 다음에 팔면 되지만 네. 입주가 지금 1, 2년씩 막 이렇게 남은 단지들은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위축될 거고 그것은 결국 프리미엄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인플렉스님 오늘 하루 소식을 정말 숨가쁘게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이 길었나요? 이렇게 지치는 느낌이 나요. 내용이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내용도 좀 전부 다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예, 저는 쉬고 와서 오늘 말도 더 빨랐다고 생각했는데 해도 끝이 없네요, 내용. 예, 오늘 내용들 보면 하나하나가 다 센 내용들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뭐 풍선 효과 그리고 긴가민가
시장을 더 봐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네. 한두 달짜리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니다. 그리고 한두 달 조정 후에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아까 보여드린 그런 한 개 한 개의 대책들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좀 마음을 비우고 자중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의 상승폭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잖아요, 사실. 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여지까지 대비책을 못 세우셨다라고 하면 앞으로라도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비책을 세우시는 그런 8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워낙 이렇게 꽁꽁 올가맨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정책이 나온 게 워낙 이렇게 거미줄처럼 촘촘해서 지금 대비책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거의 속수무책으로 일단은 당하고 어떻게든 지금 이제 시장이 다시 바뀔 때까지 몇 년이든 맞아요. 버텨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도 듭니다. 말씀드려놓고 무슨 대비책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금주의 부동산 뉴스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